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방송이 업로드되는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데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전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살 문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동의 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제정한 날로 매년 9월 10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2003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2004년 9월 10일 제1회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진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국내 사망 원인 중에서도 자살이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과 함께 상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2011년 3월 30일 자살에 대한 위해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시행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자살 예방 한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곡입니다. 레토의 철지난 여름 속 뜨거운 로큰롤.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안수빈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정유경 작가님의 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입니다. 정지우 작가님은 저작권 분야 변호사이자 작가, 문화평론가 등의 경력을 거쳐 오셨는데요. EBS 비즈니스 리뷰, TVN 프리안19 등에 출연하셨으며 KBS 생생 매거진 등에서 문화 코너를 진행하셨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등이 있습니다. 정유경 작가님은 LG계열사 IP팀 사내 변호사로서 로스쿨 재학 시절 지식재산권 법학회장으로 활동하셨고 변호사가 된 후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에서 송무 경험을 쌓은 후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에서 관련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보다 추상적인 사고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모든 물건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사실만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런 인식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내 손에 들린 것 속에도 타인의 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숙한 문화사회가 되어갈수록 저작권, 즉 인간의 창작 행위에 대한 보호는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된 이후에 우리는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국제적으로 문화 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기에 저작권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매년 9월 4일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대한민국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종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이 책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 저작권의 원리에서는 저작권의 중요성, 저작권이 보호하는 대상, 저작권의 13가지 종류, 저작물을 둘러싼 3가지 권리, 저작 재산권의 종류,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등 저작권과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2부 저작권의 해결은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빈 서사님은 1부에서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었을까요? 네, 저는 저작권이 생겨난 시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놀라웠는데요. 책에 따르면 15세기에서 16세기 무렵부터 유럽에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출판사들이 대량으로 책을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특정 작품을 복제할 권리를 독점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당시 영국에서는 이른바 해적판이 수많은 중소규모의 서점들에 널리 퍼지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작가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여러 인쇄물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앤 여왕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창작자들에게 자기 작품에 대한 의식이 발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예술가들도 궁정에 소속되거나 귀족 또는 종교를 위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었을 뿐 작품이 자기 영혼을 담은 자기의 것이라는 의식이 희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나라는 자아의식이 발달함에 따라 예술가들도 창작품이 자기의 것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저작권은 개성있고 유일한 나라는 존재가 중요해지면서 함께 나타난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무엇을 보호할까요?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여 이러한 저작물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무엇을 말하는지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에 단순한 사실의 나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본 기사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더라도 대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저작권은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만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디어 도용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표현된 모든 것이 저작권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창작성을 지녀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창작성을 지니지 않은 전형적인 표현까지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플롯이어도 나만의 아이디어를 더해 나만의 문장으로 한 편의 작품을 만들어냈다면 그 작품은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물은 총 1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책에서는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편집 저작물, 2차적 저작물, 공동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편집 저작물부터 업무상 저작물까지 총 4가지 저작물에 대해서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편집 저작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갈수록 편집의 중요성이 커져간다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다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콘텐츠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요약되거나 편집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편집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편집 저작물은 편집물 중에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뜻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합니다. 편집 저작물의 경우 선택이나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지가 중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창작성은 요구되지 않아 엄밀한 의미의 저작권과는 분리되나 데이터의 수집 및 배열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받아 나름의 권리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살펴보다 보면 내가 내 돈을 내고 산 저작물임에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저작권 보호가 중요하다지만 좋은 목적이나 개인적인 목적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까지 일일이 막는다면 오히려 문화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꽤 여러 조항에 걸쳐 지적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3조에서 제35조의 5에 해당되는데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를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안보나 개인의 사생활 및 사업상 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허락 없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이용하는 교과서에는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등을 할 수 있는데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 복제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학교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도나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경우라면 저작물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며 공연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 목적 영상 저작물을 재생할 때는 재생하는 장소에 따라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그 밖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공정한 이용인지는 불분명하여 사안마다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핵심은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자의 이익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작물에 접근했다는 사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A 작품과 B 작품이 아무리 유사하다 할지라도 A 작품을 만든 사람이 B 작품을 본 적도 없다면 표절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기존 작품에 접근하여 표절한 것을 두고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작품을 복제하거나 표절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거 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두 작품이 너무나 유사하다면 이러한 의거 관계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바로 이처럼 접근했다고 추정할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 다른 말로 실질적 유사성이야말로 저작권 판단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소재, 배경, 모티브, 사상, 주제, 줄거리만이 유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되는 사건의 구성, 전개 과정, 등장인물 설정, 대사, 주제를 구현하는 방식 등의 명확한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침해 게시물이 수시로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캡처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 침해에서는 의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저작물에 접근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증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저작권 침해 상황을 중지시키게 만드는 등의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작권 침해가 온라인의 특정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졌다면 플랫폼이나 포털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 또는 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조치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2부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2부 저작권의 해결에는 다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23가지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그중 몇 가지 사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문 저작물 관련하여 독서 모임 혹은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면 저작권 침해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저희도 책을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적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으며 공연자에게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방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서 모임에서 책을 낭독하는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무료 낭송이라면 작가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낭독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행위를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건 좀 다른데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촬영해서 온라인상에 전송했다는 점에서 전송권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책 전체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감명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등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과 관련해서 폰트 저작권 침해 내용 증명을 받았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도서관에서도 프로그램 홍보 등 다양하게 홍보물을 제작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요즘은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캔바 같은 디자인 작업 전용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해당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저작권 정책을 따르기만 하면 되니까 다소 편해진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폰트 파일과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다르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폰트는 컴퓨터에 저장되는 폰트 파일, 즉 서치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 폰트 파일에 대해서는 저작권 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폰트 파일 자체의 저작물성을 인정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 폰트 파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홍보물을 만들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폰트 파일을 이용하여 표현된 결과물, 즉 폰트 도안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창작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폰트 파일을 이용한 결과물인 폰트 도안이 인쇄된 전단지 등을 배포만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AI와 저작물 관련해서 챗 GPT로 만든 작품, 저작권이 인정될까? 라는 주제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다룰 AI와 리터러시라는 책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간단한 명령어 입력만으로 단 몇 초 만에 시나 소설, 시나리오 완성이 가능한데요. 챗 GPT뿐 아니라 수많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글로 설명하면 바로 만들어내주는 수준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각종 작품과 이미지들을 창출해냄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함께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를 오직 인간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또는 동물이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얼마 전에 유행했던 지브리풍 AI 사진 또한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정 화풍으로 사진을 변환하는 것이 유행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 공개 여부가 저작권 침해 판단의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하여 유사한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공개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유럽연합의 경우 관련 법에 학습 데이터 공개 규정을 도입하여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미국 역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1월에 제정되어 내년 1월에 시행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약칭 인공지능 기본법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논란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수빈 사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작권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최신 판례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빈 사서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해봤는데요. 시아의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수빈 사서님이 선곡해 주신 시아의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2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흘러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다니카와 슌타로 작가님의 그림책 살아있다는 건인데요. 이 책은 일본 출판사의 어느 편집자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문한 초등학교에서 나는 언제 어떤 식으로 죽게 될까요? 라며 죽음만 생각하는 소년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림책으로 재탄생했다고 합니다. 책에는 공원에서 놀고 할아버지 댁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그림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생신날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자르는 남매의 평범한 일상이 따스하게 펼쳐지는데요. 이처럼 대단한 사건도 특별한 모험도 없는 일상에서 우리는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은 죽은 매미를 들여다보는 소년의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그 옆에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들, 쏟아지는 햇살과 목이 마른 아저씨,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는 임신부가 한자리에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을 담고 있는 이 장면은 삶과 죽음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매미의 죽음에서 시작해 갓 태어난 매미의 탄생으로 끝나는 사파는 삶의 흐름을 관통하는데요. 산다는 그 당연하고도 단순한 행위가 곱씹어 생각할수록 새롭게 다가오듯이 이 책을 읽으며 일상이라는 기적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AJR의 100day stories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